안녕하세요. 생활 SOC 문화관광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강의를 맡은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전승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 SOC 분야, 특히 그 중에서 문화관광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실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부처에서 사업 계획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 분들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 강의의 쓰임새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침처럼 본 강의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받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떤 지침처럼 본 강의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생활 SOC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일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어떤 특수한 형태로서 문화관광 분야가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은 일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행되는 순서, 또 어쩌면 보고서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비용, 수요, 편익 추정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석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석 방법론, 수요 측면의 중력 모형과 편익 측면의 조건부 가치 추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추정 사례에 대해서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관광 분야 예타 조사의 수요 및 편익 추정 사례 검토입니다. 중력 모형과 조건부 가치 추정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론을 설명드리면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 몇 가지 추정 방법과 관련된 사례들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여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생활 SOC입니다. 자, 생활 SO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날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727호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여기에는 제2조의 생활 SOC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우리가 생활 SOC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생활 SOC는 기존의 SOC, 사회기반시설과는 일정 정도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종래 SOC는 보통 생산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이런 것들이 주로 기존의 SOC 개념에 포함되는 시설이었죠. 자, 그런데 생활 SOC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나 가스, 전기와 같은 기초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 시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SOC와는 일정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차원의 생활 SOC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간 SOC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SOC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기반 시설, 도로, 철도 등 기간 시설 위주의 투자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20 국가 중에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연장 3위, 그리고 철도 연장 6위 등 어떤 기간 시설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 복지 등 일상생활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고요. 특히 대도시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까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64.7%가 비수도권입니다. 2017년 기준이고요. 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1개소당 인구를 보면은 신도시 중심지는 1.3에서 2.6만 명인데 비해서 구도시는 4.5에서 10만 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인프라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0년 4월 달에 생활 SOC와 관련된 3개년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3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총 투자 규모는 3년간 총 30조 원, 지방비 포함 시 48조 원 수준의 투자를 정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획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계획이 의미하는 바는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 SOC 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의 방법론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 주제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활 SOC 분야 중 문화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예비 타당성 조사 방법론 및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SOC 분야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추세를 봐도 공연장, 문예회관, 그리고 산림 수목원, 그리고 산림 치유단지 등등 문화 관광과 관련된 어떤 사업 계획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예비 타당성이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생활 SOC 중에서 바로 이 분야, 문화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 관광 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이 보편성과 또 거기에 대응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관광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보편적인 특성, 예비타당성 조사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서 문화관광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갖는 어떤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편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요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의입니다. 예비타당성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를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예비타당성 개요에 대해서는 간단한 내용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정 사업의 신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그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많은 비경제적인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걸러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어떤 측면에 기여해 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28조에 따라서 제출된 재정 지출이 500억 이상, 즉 중기 재정 지출이 500억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등등, 이런 부분을 보통 기타 재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타 재정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총 사업비라고 하면 이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업 기간에 정함이 없이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겠죠. 한번 도입이 되면은 제도 도입 이후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총 사업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00억 이상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을 봅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면 비용을 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보는 것입니다. 비용과 편익을 통해서 실제로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가, 경제성을 보는 것이죠. 그 외 정책성 분석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성 분석은 정부의 어떤 기존의 어떤 정책 추진, 기존 정책과 어떤 일관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지역 균형 발전은 말 그대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지역 해당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이 수도권에서 추진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제 분석은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행 흐름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먼저 사업 개요 및 기초 자료 분석을 하고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종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기초 자료 분석에서는 사업의 배경, 목적, 기대효과, 지역 현황, 유사시설 사례 분석,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사업의 쟁점 사항 파악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우리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수요 편익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용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비교를 해서 소위 BC 분석이라고 하죠. BC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분석은 정책 일관성 및 추진 의지를 보고요.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수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은 지역의 낙후도를 봅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어떤 낙후도를 보고요.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 정도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AHP 다기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기준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상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행 흐름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문화 관광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계속 강조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보편적인 특성을 당연히 문화관광 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 특수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특수성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관광시설의 유형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무역거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이런 것에서 문화관광시설들이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에서는 문화관광 분야 시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음과 같은 표와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그리고 도서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관광시설은 큰 범주 하나, 관광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시설이 뭔지, 전시시설이 뭔지, 도서시설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관광시설이 뭔지도 다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관광시설 예비타당성 조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문화시설과 관광시설은 대체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입니다. 즉, 방문객이 방문을 통해 가지고 그 시설의 어떤 시설을 체험하고 시설로부터 편익을 느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시설의 편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 시설을 방문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시설에서는 수요 추정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 수요 추정은 일반적인 편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시설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수요 추정을 통해서 해당된 수요와 추정된 수요와 실제 계획된 건물의 시설의 규모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규모를 비교를 통해 가지고 계획된 시설의 규모가 적정한가, 너무 큰 것은 아닌가, 혹은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 추정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바로 문화관광시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시설 예비타당성 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편익 중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편익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편익을 이용자 편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용자들이 몇 명인가 그리고 각각 이용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하려고 하는 지불이사가 얼마인가, 그 지불이사는 당연히 가격으로, 현금으로, 화폐 가치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정된 수요와 이 사람 방문객들의 어떤 지불 이사를 곱해서 편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용자 편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문화관광시설은 이러한 이용자 편익, 화폐 가치로 평가되는 이용자 편익 이외에 다른 편익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박물관을 건립을 하고 그 박물관의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존 자체가 갖는 가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러한 보존 가치는 실제 내가 시설을 방문함으로 해서 느끼는 편익과는 조금 다른 성질의 편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화폐 가치로 평가되기 어려운 편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시장 가치, 화폐 가치로 평가되기 어려운 가치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문화관광시설 예비타당성 조사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추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검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문화관광시설 예비타당성 조사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